몇몇 이제 좀 전에 그 사령관들 또 대대장들의 그 이야기를 말씀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 쟁점이 될 분석 포인트 한두 가지만 한번 더 분석해 주시죠. 핵심은 저쪽은 이제 프레임을 호소형 계엄이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헌법재판소 그 프레임의 지기현 판사가 추상적으로는 아니 내란죄 법리와 실체 판단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오히려 말을 제지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실은 그러한 말을 추상적으로 제지를 할 게 아니라 증언을 했던 그 3명의 군인들에게 그럼 왜 그런 명령을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증인의 말로 그 증언을 그 기록에 남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이쪽에서 최재해, 박성재, 이창수, 이상민 증인 신청 윤석열 측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증인 신청한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호소형 계엄이고 그다음에 줄탄핵이 실제로는 그게 내란이다. 기승전 민주당 탓, 기승전 이재명 탓. 최재해, 박성재, 이창수, 이상민이 전부 다 탄핵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오히려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사람들은 그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호소형 계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쪽의 주장일 텐데, 근데 이 주장은 참 이미 헌재에서 다 논박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탄핵이 된 셈이죠. 다 이미 탄핵이 남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헌재가 이미. 그리고 헌재에서 아주 정확하게 쓰셨잖아요. 할 목적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막아섰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그 소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다. 그렇죠. 자기들이 2시간 만에 끝낸 게 아니고 민주 시민들의 어떤 그리고 국회에서 재빠른 이재명 대표님 뭐 다 조국 혁신당 다 해서 정말 어려움을 뚫고 재빨리 대처를 해서 그러니까 담 넘고 그 문 부수고 들어가서 때강도짓을 하려고 했는데 손발이 말을 안 들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집을 굳건히 잘 지켜서 몰아낸 거거든요. 근데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때강도가 아니야. 우리는 물건 털러 들어간 게 아니야. 국민들의 권리를 공화국을 무너뜨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걸 앞뒤를 바꿔서 아유 호소형이야. 그 얘기 할 겁니다. 그 얘기 계속 하려고 증인 신청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헌재에서 이미 이제 한번 탄핵이 다 됐단 말이에요. 5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그 뻔히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정상적일 경우에 지기현 씨의 어떤 개인적인 거를 떠나서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다는 거를 모를 리는 없단 말이죠. 저들도 솔직히 저는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계속 헌재에서 이미 다 탄핵된 거를 고장난 녹음기 틀듯이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목표는 그러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실은 탄핵 당일날 4월 4일날 그 김계리 뭐 배희철 저녁에 불러서 저녁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윤어게인 신당을 하겠다 그랬더니 해봐 좋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꿈꾸는 거는 이 양반은 소위 트럼프처럼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때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총 들고 국회에 난입했고 미국 의회에 난입을 했고 사람도 죽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본인들은 자신의 세력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자신의 세력을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응집력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돌려주고 싶은 말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비현실적이고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했다라고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행동이나 발언을 이렇게 쭉 평가를 하거든요. 헌재 결정문에 있어요.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망상이라는 얘기고요. 자의적 판단이라는 건 아집이라는 거거든요. 망상과 아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기현 판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김용현과 노상원
재판은 완전히 비공개로 같은 지금 재판부죠. 같은 재판부. 그런데 완전히 비공개를 해서 지금 내용도 모르는 거죠. 내용도 몰라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 김경호 변호사가 피고인 공동 피고인 중에 한 사람이 군인 한 분을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증인이자 공동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이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피고인이지만 네. 이 A와 B가 공동 피고인이라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는 증인이 되는 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증인이자 공동 피고인인데 그 변호사까지 바깥으로 퇴정을 시켰어요. 아니 변호인은 정상적으로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증인이자 공동 피고인이고 진술 거부권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상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정을 시키니까 김경호 변호사가 왜 퇴정을 시키느냐? 이 사람은 공동 피고인이자 증인이고 방어권을 그렇죠. 행사하기 방어권 보장이 위해서 안 되네. 예. 이거 변호사는 퇴정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아이고 지기현 근데 사정은 알겠는데 제가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군사 비밀과 관련된 증언이 나올 거라서 나가시죠. 해갖고 내보냈어요. 전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문제가 될 겁니다. 자세하게 모르는 제가 들어도 지금 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 게 예. 변호인은 아무리 군사 비밀이라도 알아야 또 그에 대해서 자기 변호하는 당연하죠. 사람을 대처해 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일도 과거에는 그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같은 경우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그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하지 못했었어요. 네. 피의자만 변호인 동석을 하고 수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참고인으로 소환돼도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내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고인도 변호사의 법률상의 조언을 수사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물며 네. 공동 피고인이자 증인인 군인을 김경호 변호사가 옆에서 법률상의 조언을 위해서 법정에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보낸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 야, 그러면 의원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기현 판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저는 징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법원에 있는 어떤 징계 규정에 의해서. 징계 규정에 의해서. 근데 조희대 대법관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네.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윤석열과 그닥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오죽하면 극우들이 완전 자기 편이다.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을 해라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지기현 조희대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항의하고 하는 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기현도 결국 2차 공판 때는 어제는 어쨌든 간에 앞에 한 2, 3분 정도 공개를 했잖아요. 또 자기 얼굴도 어쨌든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됐고요. 네. 그분이 그 개포고등학교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관종미 넘치시는 분이에요. 네, 인터뷰한 내용도 그렇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고집도 막 있지만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론전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저는 법 왜곡죄를 지금 이렇게 입법조사처나 이런 쪽에서도 법제실에도 전부 다 검토를 받아서 법 왜곡죄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판사나 검찰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특정인에게만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것. 절차상 내용상 모두. 아니 저 법원에 가면 디케가 눈을 가리고 원래 이 저울에 형평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특정인에게만 이 저울이 기울어지는 눈도 거죠. 안 가리고 눈을 뜨고 눈 그 사람을 잘 봐주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눈을 질끈 가리고 앞뒤 생각 없이 봐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법 왜곡죄가 21대 때 김용민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었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이건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건태 의원님 발의는 판사는 빼고였어요. 네, 판사는 빼고. 근데 지기현 이 양반은 그 나를 시로 계산한 거 지난번에 그 윤석열 그 합법적 탈옥 시켰을 때 그다음에 체포 적부심 기간을 빼버린 거 그것도 넣어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넣었죠. 빼야 되는데 넣었던 거 이런 건 명백하게 법 왜곡이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판사를 뺐다는 거는 그 이건태 의원님이 선의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판사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하겠거니 하는 어떤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뺐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안 되겠다. 판사까지 집어넣어서 법 왜곡죄를 입법 발의를 준비를 마쳤어요. 내용상 검토를 다 끝냈고 이게 과잉입법 아니냐라고 이제 저도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기현 사례를 보고서는 이건 과잉입법이 아니다. 국민들이 제일 답답했던 게 판사나 검사들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을 때 이들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징계할 방법이 없어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요. 독일에 있는 법입니다. 법 왜곡죄라는 게 독일에 있고요. 독일에 저 통계를 다 해외 사례도 살펴봤는데 한 10여 개국 이상의 법 왜곡죄가 있고요. 독일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통계를 보니까 72건이 기소됐어요. 그 법 왜곡죄 위반돼서 네네. 판사나 검사들이 그리고 56건이 실제 처벌받았어요. 가만 있어요. 그러면 법 왜곡죄에 대한 걸 왜곡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다. 같은 판사라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이 법원의 패턴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법 왜곡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독일에서의 사례는 그렇게 몇 사람이라도 딱 처벌이 되면 그게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함부로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좀 이번에 반드시 좀 입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한덕수 내란대행은 보나마나 지금 한다 그러면 또 거부권일 테니까 요거 좀 지나서 해서 한 번에 바꾸고, 아예 그냥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정권 바꾸고 실은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우리가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쭉 한번 정해봐야 돼요. 어떻게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번 쭉 한번 정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 부분도 소위 우리나라 엘리트 그 고시 권력들과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엘리트 코스들, 행정고시를 봐서 기재부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 한 사회에 엘리트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육군사관학교는 쿠데타 3번이 전부 다 육사 출신들이 한 거예요. 총불이 방향이 다 우리 국민들에게 향하는. 그러면 오히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문상, 조성현, 김영기는 전부 다 비육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이런 엘리트 양성 코스나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가도 저는 근본적으로 진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한민수 의원님께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등에 대해서 사회화 교육이 좀 덜 됐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일종의 뭐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랑은 다른 얘기죠.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 이런 거에 대한 게 제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턱 밑에서 봐도 뭐만 하면 뭐 쓸어버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윤석열 정신은 쓸어버려다 농담을 하는데 그런 게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엘리트 그룹이라는 게. 맞아요. 그 자기의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눈치 보기하고 자신의 이익 말고는 그러니까 생존 본능 이외에 인간이 또 그 엘리트가 가져야 되는 도덕적인 어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공적 퍼블릭 마인드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갑자기 어느 여성분이 오셔서 아유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움만 쌓인의 그 노래 작사 작곡한 여진이라는 어르신 지금 이제 어르신이 되셔서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 그 짧은 대화 중에 자녀분들도 다 잘 가르치셨더라고요. 다 엘리트 정말. 그런데 딱 이 사회의 지식인의 허상이라는 딱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가 지켜줘야지 해서 유튜브에서 손을 못 댄다 말씀을 하셔서 정말 감동을 했거든요. 지식인들의 허상. 정말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퍼블릭 마인드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이 공적 자산을 탈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공감하는데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성분법 체계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내란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그 밑에 권한대행하는 사람들의 그 편법, 탈법 그 찾아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결국은 집행하는 건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소양 교육서부터 어떤 도덕성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진짜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하죠. 네. 그 독일이 그 나치를 겪고 나서 네. 민주 시민 교육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그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정당화했죠.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적으로는 하자없는 절차를 거쳐서 권한을 그렇죠. 자기 손안에 다 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세력이 제도권 정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적인 체계 안으로 또 제도권 안에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고요.